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못 간다고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두바이 에어쇼 개막식. 대한민국 블랙 이글스가 메인 무대에 초청됐는데 일본이 금유를 거절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순간 항공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풍의 한가운데로 휘말렸습니다. 도대체 왜? 정말 독도 때문이라고? 군사 외교 협력은 다 어디 갔지?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연료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한 나라가 지키고 싶었던 원칙과 품격, 그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순간, 그들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린 연료는 빌릴 수 있어도 자존심은 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 하늘 위 외교관, 블랙 이글스가 선택한 자존심의 비행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모바일 알림으로 전해진 단 한 줄의 뉴스가 이렇게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 독도 비행 이유로 한국 블랙 이글스 금유 거절. 처음 그 기사를 접한 곳은 전 세계 항공 관련 이슈를 다루는 커뮤니티 사이트였어요. 평소에도 항공에 관심이 많던 저는 그저 새로운 뉴스 하나겠거니 하고 클릭했죠. 그런데 댓글란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단지 에어쇼 가는 길인데 독도 비행이 왜 문제지?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블랙 이글스와 함께 두바이 에어쇼를 준비하던 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공외교를 담당하는 공군 국제협력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바이 에어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력과 외교력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금유 지원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현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외교 갈등이 있다지만 이건 너무 직접적이었고 너무 노골적이었죠.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믿기 어려운 한 통의 통보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 속에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는 한 나라의 자존심과 원칙이 걸려 있었어요. 그날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서울공항 브리핑룸에서 블랙 이글스의 두바이 파견 관련 최종 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파일럿들과 정비 요원, 작전 책임자들이 모두 모여 일정과 루트를 조율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그 통보가 적힌 메일을 받습니다. 도쿄 방위성 블랙 이글스의 급유 요청. 최근 독도 상공 비행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거절. 말도 안 됩니다. 기체의 비행 계획은 국제적으로 검토된 루트였고 독도 상공은 대한민국 영공임이 명확하다는 건 이미 ICAO 국제 민간항공기구에서도 확인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점을 문제 삼았고 나 공군기지를 통한 급유 요청을 공식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건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보다 며칠 전 이미 내부적으로 거절 통보를 받았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훨씬 먼저 체감하고 있었어요. 블랙 이글스는 단순한 고기의 비행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 중의 정예이고 하늘을 나는 외교관으로 불리는 존재들이죠. 에어쇼에서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쇼가 아닌 국가 간 기술력, 협력 의지, 품격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블랙 이글스가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선 일본을 거쳐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거리가 가장 짧고 금유 효율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항로가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금유를 요청했고 처음에는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위대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도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 좋은 신호탄이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하지만 돌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군 내부 회의에 정치적인 목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죠. 독도 비행은 도발적 행위다. 그런 팀에게 일본의 영공과 자원을 제공할 순 없다. 정치적 메시지로 오해받을 수 있다. 금유 요청은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군사적 협력으로 진행되기에 그 결정은 군 내부의 판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권을 가진 방위성은 우리에게 거절을 통보해왔던 거예요. 당시 블랙 이글스 대장인 김중령은 우리가 하늘을 빌리긴 하지만 국가의 자존심까지 빌릴 순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회의장에 있던 모두의 심장을 울렸어요. 현장의 분위기는 무겁고도 결연했습니다. 파일럿들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 누구도 좌절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만이 반복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죠? 정답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외교적 모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비행 루트를 다시 짜고 기착지를 다른 나라로 돌려도 우리는 반드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의 품격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두바이의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연료보다 무거운 자존심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외교관. 두바이 에어쇼는 단순한 항공 축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160개국에서 방산업체, 정부 인사, 항공 전문가들이 모이는 하늘 위의 외교전이 펼쳐지는 무대예요. 이곳에 참가한다는 건 단순한 비행 시연을 넘어서 국가의 항공 기술력, 전략적 위상, 외교 역량을 함께 증명하는 일이죠. 블랙이글스는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단 10개국만이 운영 중인 고난도 고개 비행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정밀한 조종 기술, 군의 규율, 공군의 자부심이 모두 이 팀에 담겨 있어요. 파일럿 한 명 한 명은 평균 15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며 T-50B 훈련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기종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술력의 산물이자 국산 항공산업의 상징입니다.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는 블랙이글스가 특별 초청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개막식 메인 오프닝 비행을 맡은 것이었죠. 이건 한국 항공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이 무대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오프닝을 맡는다는 건 사실상 한국의 기술과 품격을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까지 비행하기 위해선 단 한 번의 급유로는 불가능했어요. 대체로 중간 기착지에서 2, 3회 급유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경유지는 일본 오키나와의 공군기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항로상 안정성이 확보되고 무엇보다 미일 동맹 하에서 운영되는 기지이기에 미국과의 협조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요. 한국과 일본은 상호 방산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유 요청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고 별 문제 없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예의와 절차를 갖춰 일본 방위성에 급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문서도 전달했고 필요한 안전 프로토콜도 함께 설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목소리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실무진 사이에서 오갔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분위기는 급변했어요. 일본 자위대 내 일부 강경파 인사들이 최근 블랙 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은 정치적 메시지다라는 의견을 제기하며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그 정치적 메시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비행은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자국 영공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일환이었고 항공 촬영 또한 내부 기록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두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협조적이었던 실무 대화는 중단됐고 일본 언론에서는 블랙 이글스의 독도, 도발이라는 자극적 제목의 칼럼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일본 네티즌 사이에선 금유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심지어 일부 덩치인은 한국에 협조하는 건 일본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저희 팀은 가능한 모든 대체 루트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고 비행팀의 일정은 이미 맞춰져 있었어요.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 두바이에 도착하지 못하면 오프닝 비행은 무산되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못 지킨 나라라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공군 참모 총장께서 직접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린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자존심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연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는 문제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 이글스 대원들 역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준비를 재정비했고 우리 외교팀은 곧바로 대체 기착지를 가진 국가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 하루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둔 바로 그날, 일본 측은 최종적으로 금유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김중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해놨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침묵했지만 그 침묵 안엔 하나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가장 빠른 길은 막혔지만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었죠. 그날 이후 블랙 이글스는 새로운 항로로의 비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 모두는 알았습니다. 이 비행이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외교 그 자체라는 걸 말입니다. 손 내민 협력, 그리고 조건? 그 뮤거덜 통보가 떨어졌을 때 저희는 이미 감정적인 대응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당혹감, 서운함 같은 건 애초에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비행이 한나라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가 걸린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 보자면 금유 요청을 처음 제안했을 때 일본 측 실무진과의 회의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랜만에 군사적 협력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군 실무자들끼리는 이번 협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일본 측은 공식 절차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내부 분위기는 협조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특히 방위성 실무총괄을 맡은 사카모토 주니치는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비행은 전 세계의 눈이 주목하는 상징이 될 겁니다. 한국이 그 무대에 오르는 건 일본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지요. 사카모토 주니치는 과거에도 한일 협력 프로젝트를 몇 차례 조율했던 인물로 국내에서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통했습니다. 그의 중재 덕분에 회의는 빠르게 진전됐고 우리는 금유 지원을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자위대 정보국이 제출한 한 장의 문서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블랙 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 영상 확보. 비행 패턴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며 일본의 입장을 자극할 수 있음. 이 팀에 대한 협력은 정치적 오해를 초래할 우려 있음. 그 보고서가 방위성 장관의 책상 위에 올라가고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갑작스레 정치적 민감성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이 비행이 단순한 곡의 시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상징하는 시위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카모토 주니치조차 얼굴이 굳은 채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압박이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단지 독도 상공을 지난 것만으로 금유가 거절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장면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들의 진짜 우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자국 여론이었습니다. 실제 안보 상황이나 작전 위험보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퍼즐 한국에 협조한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그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독도 상공 비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 이번 비행이 영토적 의도가 없는 비정치적 활동임을 명확히 밝혀달라.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공군 관계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외교적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입장을 외부의 요구에 따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주권을 의심하는 전제가 깔린 행위였으니까요. 그 조건은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은 금유 협조를 보류로 전환한 뒤 결국 며칠 후에는 거절이라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이 급박해졌습니다. 이미 두바이 에어쇼 일정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비행팀의 사전 정비 일정, 연료 소모 계산, 항공기 출발 시점 등 모든 게 정확한 시간 계산 아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군작전본부는 곧바로 B플랜을 가동했습니다. 나아기지를 대체할 금유 거점으로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이 검토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루트를 짜는 데에는 수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기상 조건, 항로의 안전성, 연료 보급의 신속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 결정은 더 이상 군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외교적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었기에 외교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고
각국 주재 대사관이 세항로상 기착국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블랙이글스의 대원들은 묵묵히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파일럿들은 어느 나라에서 급유를 받든 어떤 경로로 가든 그 비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행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김중영은 훈련 중간 조용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급유가 없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내놓고 가는 건 우린 절대 못하죠.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우리의 품격이 걸린 여정이라는 사실을요. 에이펙 정상회담 개막을 하루 앞둔 새벽. 경주는 아직 어두웠지만 공군작전사령부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모든 부처가 긴장한 상태였고 그 안에서도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출발 일정은 매우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요시노부가 에이펙 참석차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방문 일정은 순수 경제협력 의제였지만 언론은 연일 과거사 문제와 안보 이슈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독도 비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 우리는 일본 측으로부터 최종 입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유 지원 불가. 추가적인 외교적 해명이나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울공항 작전 통제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외교부 연락관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옆에 있던 공군 작전처장 박준장은 눈을 감은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박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루트로 전환하시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맞춰야 합니다. 두바이에서 우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작전실 뒤편에 앉아 있던 김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료를 어디서든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 사람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실무팀과 함께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고 B플랜에서 준비해온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를 경유하는 루트를 공식 작전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경로는 기존 경로보다 약 1200km 더 길었고 중간 기착이 한 번 더 늘어 연료 사용과 시간 부담이 배로 증가했지만 기체 8대 모두가 안전하게 이륙해 예정 시간 내 두바이에 도착하는 게 가능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정상회담 하루 전,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일본 측에 비공식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금유 협조는 철회되었으나 대한민국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비행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대체 경로를 통해 두바이로 이동하며 추가 외교적 조율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통보의 핵심은 우리는 갈 길을 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비행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국가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통보를 받은 일본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증거라는 거요. 그날 저녁 경주의 정상회담장에는 각국 대표단의 차량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연 끝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블랙 이글스 금유 거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런 해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은 원래 예정된 경제협력 의제로 진행되었고 외교적 충돌은 피한 채 무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교전은 하늘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시간 김도윤 중령을 포함한 블랙이글스의 조종사 8명과 정비 요원, 통신장비팀, 지원 병력 40여 명은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비행 점퍼에 태극기를 단 채 다시 한번 기체를 살펴보고 비행 경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파일럿 중 한 명인 정유진 대위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어요.
굳이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가야 하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빠지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죠? 그 말이 어쩌면 이번 작전의 진짜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전 통신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늘은 빌릴 수 있지만 자존심은 빌릴 수 없다. 하늘길을 다시 짜다. 이륙 당일 오전 6시 30분. 서울공항 활주로에는 차가운 안개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고 기체 점검을 위한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 짜인 항로는 말 그대로 기적처럼 계산된 길이었습니다. 비행 구간 하나하나가 초 단위로 맞춰져 있었고 연료 소모량, 풍향, 기상 변화, 지상 통신 여건까지 모두 감안한 정밀한 작전이었어요. 출발 전 최종 브리핑에서 박 준장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린 이번 비행이 정치적 반응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기술, 신뢰, 품격으로 말이죠. 김도윤 중령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날겠습니다. 우리 자존심에 부끄럽지 않게요. 비행팀은 TOCB 총 8대를 두 조로 나눠 서해 상공을 따라 남하한 후 첫 기착지인 필리핀 클라크 기지까지 약 2600km를 날아야 했습니다. 이후 인도 첸나이, 오만 무스카트, 그리고 마지막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알막툼 공항까지 총 4개국 3차례의 기착과 금유를 거쳐야 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서울공항을 떠날 때 활주로 끝엔 공군 장병들과 가족들이 조용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팀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인사를 주고받았고 첫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활주로의 공기가 바뀌는 듯했어요. 조종관을 잡은 김도윤 중령의 목소리가 통신망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블랙이글스 1편대 이륙 준비 완료. 우리는 대한민국을 싣고 뜹니다. 그 순간 활주로 위로 하나둘씩 날아오르는 기체들. 흰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도색 위에 선명하게 박힌 태극 문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날개는 곧 대한민국의 의지를 싣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첫 비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통신 상태 양호, 기상 조건 무난.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비행 도중 제가 탑승한 지원기 안에서는 계속해서 각국 기상센터와 통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는 해마다 기상 변화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은 태풍, 전선이나 난기류가 발생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행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었죠. 다행히도 필리핀 클라크 기지 접근 시점엔 기상 조건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고 1차 기착은 계획대로 성공했습니다. 기체들은 차례로 활주로에 안착했고 현지 주재 공군 무관들이 나와 환영했습니다. 필리핀 공군 장교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이 연료를 거절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자존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현장에 있던 정비 요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기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연료가 채워졌습니다. 그 이후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인도 첸나이로 가는 중 한 기체의 연료 게이지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비행 중간에 예비 프로토콜에 따라 편대, 대형을 재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 중령의 침착한 대처로 모든 상황은 15분 내에 안정화됐고 연료 분배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무사히 첸나이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첸나이에서의 급유는 매우 긴박했습니다. 연료 보급 차량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있었고 통신 지원이 일시적으로 끊겨 현지 항공청과의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외교부의 인도 주재 대사관이 긴급 대응에 나섰고 현지 무관이 직접 공항 관리 책임자를 설득하며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그럴수록 우리 팀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침착하게 대응했고 우리는 반드시 도착한다는 공통된 신념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착지인 오만 무스카트를 지나 드디어 아랍에미리트 영공에 진입했을 때 비행 통신망에선 말 그대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여긴 블랙이글스 1편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두바이 알막툼 공항에 착륙한 순간
공항 관제탑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Korea Black Eagles, welcome to Dubai. The sky is yours.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길을 고집했던 이유. 그건 단순히 비행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지키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요. 에어쇼 전날 블랙이글스 팀은 두바이 알막툼 공항 인근에 마련된 임시 기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단촐했지만 벽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한글 환영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문구를 본 순간 김중령은 잠시 눈을 감고 말없이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피로와 감정이 뒤섞인 그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현지 공항 당국, 에어쇼 조직이 세계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 심지어 미국 공군의 썬더버드 팀까지 모두가 모여 시뮬레이션 비행을 확인하고 있었죠. 김도윤 중령이 마지막으로 조종석에 탑승하기 직전 한 외국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팀이죠? 급유 거절당하고도 직접 날아온 한국 팀?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에서 날아온 블랙 이글스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그릴 겁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조직위 고문을 맡고 있는 영국 출신의 전직 공군 장군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비행은 아직 본 무대도 아니지만 이미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용기와 품격에 박수를 보냅니다. 드디어 본 공연 당일 두바이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관객석은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과 관람 댓글로 가득 찼고 에어쇼 공식 방송은 각국 항공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드디어 블랙 이글스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관제탑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Black Eagles, you are clear for takeoff. Show the world. 그 말에 기체 하나하나가 활주로에 정렬되고 8대의 T-50B가 동시에 엔진을 점화했습니다. 소리가 울릴 때마다 관중석에서 오 하는 탄성이 터졌고 첫 이륙 순간 흰 연기를 뿜으며 날아오른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비행 초반부는 블랙 이글스의 전매 특허, 고도 대칭 비행으로 시작됐습니다. 4대씩 2조로 나뉘어 각각 좌우로 퍼졌다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며 교차하는 장면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고속 수직 상승, 연속 롤링,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태극 곡선 비행이 펼쳐졌습니다. 2대의 기체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의 완벽한 곡선을 그려나가는 그 순간 하늘 위엔 선명한 태극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관객석에 있던 외국 기자 한 명이 옆에 앉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야. 저들은 지금 자존심을 비행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지 방송국 해설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Korea Black Eagles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대형 비행을 자랑하는 팀. 그리고 오늘 단순히 기술이 아닌 국가의 철학을 보여준 팀입니다. 비행이 끝난 후 기체들은 완벽한 포메이션을 유지한 채 착륙했고 활주로 끝에서 멈췄을 때 관중석에서는 엄청난 박수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공식 행사를 주관한 UAE 항공청장은 김도윤 중령에게 다가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나라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건 단지 에어쇼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날 저녁 블랙 이글스의 비행 영상은 UAE 국영방송을 통해 수차례 재방송되었고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확산되며 Korea's Sky Diplomacy라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CNN과 BBC는 이번 에어쇼 관련 보도를 하며 이례적으로 블랙 이글스의 비행을 메인 타이틀에 올렸고 다음과 같은 자막이 나왔습니다. Denied fuel, but delivered pride Korea flies higher. 연료는 거절당했지만 자존심은 더 높이 날았다. 그날 밤 블랙 이글스 숙소로 돌아온 김도윤 중령은 기체 점검을 마친 뒤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늘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주는 말이었어요. 비행이 끝난 다음 날, SNS에는 블랙 이글스의 비행 영상이 쉴 새 없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그 곡선이 완성되는 장면, 그 순간을 담은 클립은 수십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퍼졌고, 댓글란은 말 그대로 격려의 물결이었습니다. 이건 예술이다.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 이런 비행은 존경받아야 한다. 한국은 자존심을 비행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국가 이미지 전체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항공 전문 매체인 플라이글로벌에서는 특집 기사로 블랙 이글스의 비행을 분석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The silent statement when Korea declined to bow. 조용한 선언 한국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때. 기사에서는 일본의 금유 거절 사태부터 한국 공군이 선택한 대체 항로, 그리고 끝내 완벽한 비행으로 약속을 지킨 사실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주었고, 결론부에는 이런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행팀을 볼 때 단순히 비행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질문에 행동으로 답했다. 특히 이번 에어쇼를 계기로 기존의 블랙 이글스를 잘 몰랐던 국가들에서도 협력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 중 하나인 카타르는 자국에서 개최하는 방산 박람회에 공식 초청을 제안했고, 노르웨이,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도 T-50B 관련 기술 협의와 함께 블랙 이글스의 시범 비행 요청을 타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내부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하늘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했으며, 국방부는 즉시 내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유하고 블랙 이글스 팀에 정식으로 대통령 표창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사람들, 즉 비행팀 당사자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화려한 수식어보다도 단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그 말이었습니다. 김도윤 중령은 UAE 주재 한국 대사관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도, 어떤 찬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낸 건 단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하늘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빌린 건 공역이지만 우리가 지킨 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 말은 현장에 있던 외교관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튜브에는 한 외국 기자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Fuel denied, pride delivered. 연료는 거절됐지만 자존심은 전달되었다. 영상에는 한국에서부터 두바이까지의 여정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마지막에는 블랙 이글스의 착륙 장면과 함께 이런 내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자신의 길을 조용히 날아가며. 이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댓글란에는 각국의 언어로 쓰인 격려와 찬사의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As an American, I admire their discipline. La fierté nationale. Quel clar, respeto, isso é o verdadeiro poder. 각국 언론에서도 이번 비행을 단순한 시범이 아닌 국가의 전략적 의사 표현 방식으로 분석했으며, CNN 인터내셔널은 아예 Sky Diplomacy Korea's New Language라는 주간 기획 코너를 편성해 이 비행의 배경과 파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깃발이 당당히 하늘 위에서 나부끼던 시간. 그 순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연료 대신 자존심을 싣고 비행한 역사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가 끝난 지 이틀 후 블랙 이글스 팀은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비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다시 철저히 점검되었고, 조종사들은 출발 전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서울공항으로 돌아갈 루트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김도윤 중령과 함께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모스크 옆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연료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왔냐고요. 근데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연료보다 뜨거운 게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뜨거움이 없었다면,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정은 절대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팀원들 사이에선 큰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거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모든 감정을 나눴죠. 서울공항에 도착하자 활주로에는 블랙이글스 가족들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외신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기체가 착륙하자마자 박수와 환호가 터졌고 그 중에는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체에서 내린 조종사들은 한 명씩 가족과 포옹했고 김도윤 중령은 마지막까지 모든 기체를 돌아보며 정비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 하늘은 우리가 가질 수 없었어요. 정비팀장인 서 원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저 조용히 밀어드린 것뿐입니다. 하늘은 조종사 몫이죠. 하지만 그 자존심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후 블랙이글스는 공식 해단식을 갖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공로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신기자단이 선정한 2025 올해의 국제 파급력 있는 팀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건 연료보다 뜨거운 자존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각종 기사 제목에 인용되었고 SNS에서는 이 문장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국방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큐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가슴을 다시 울렸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엔 두바이 하늘에 그려진 태극 곡선이 천천히 사라지며 이런 내레이션이 나왔습니다. 하늘은 빌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빌릴 수 있고 연료도 협력할 수 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국가의 자존심은 빌릴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김도윤 중령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리 멀리까지 갔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멀리 간 게 아니라 그 자존심이 우리를 그 멀리까지 데려다 준 거라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오늘 우리가 비행한 건 하늘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야기 내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상을 향해 말한 한마디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을 조종한다. 급유를 거절당해도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태극 문양을 완벽히 그려낸 그들은 기술을 넘어 품격으로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그 자존심에 같이 박수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 눈물과 웃음의 감동사연과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